몇 달 전 아주 평범한 아침에 벌어진 한 번의 사고가 제 노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잠깐 방심했다가 미끄러져 굴러떨어진 그날, 저는 뼈가 부러진 것보다 더 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대려고 했던 걸까? 부산대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는 자식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분명히 세 가지가 있다는 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 끝까지 한 번만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고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 이 사람도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같은데 싶은 분이 있다면 가볍게 공유 한번 눌러 같이 나눠주시면 제겐 그게 가장 큰 응원이 될 겁니다. 저는 올해 72이 된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부산 연제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에 허리 압박 골절이 같이 오셨습니다. 당분간은 거동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재활 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요양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 한쪽에는 큰딸 지영이가, 다른 쪽 의자에는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30 중반, 회사와 아이 키우느라 바쁜 나이지요. 둘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이라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처럼 혼자 집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거기서는 24시간 간호사도 계시고 재활도 도와주신다잖아요. 민수도 미안한 얼굴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더 자주 오고 싶은데 회사 일하고 애들 챙기다 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두 아이의 말이 차갑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맡길게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왔습니다. 무릎을 다친 게 아니라 제 노후 전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부산시청 세무과에서 평생을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언젠가 받을 연금을 믿고 버텼습니다. 아내 선희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정년까지 근무했고 퇴직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영이는 서울사범대에, 민수는 부산공대로 보냈습니다. 등록금 날짜가 다가오면 집안의 불을 한 칸씩 줄여가며 살았고 명절 선물도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여기저기 쌓아두었던 적금까지 다 합치면 퇴직 직후 제 통장에는 대략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금은 세후로 월 180만 원. 이 정도면 바쁜지는 않겠구나. 아이들 힘들 때 조금씩 도와주면서 살면 되겠지.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 돈은 민수에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전세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통장에서 8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사람 사는데 집이 제일 중요하지. 힘들 때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민수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할 때 저는 꽤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영이 순서였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이 빠듯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학원비가 좀 모자라요. 태권도랑 피아노를 같이 다니고 싶다는데. 저는 말없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손주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 해도, 수영을 배우고 싶다 해도, 그래, 해보게 해라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나라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제 존재 이유 같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통장을 비워갔습니다. 어느 날 은행 ATM 앞에서 무심코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124만 7천 원. 언젠가 5천만 원 가까이 찍혀 있던 그 계좌에 이제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로 나가는 자동이체가 좀 많으신데요. 혹시 자녀분들한테 나가는 금액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화끈거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더 줄 것도 없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둘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만 맴돌다가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계속 미뤄두고 있던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가 몇 달 뒤 계단에서의 낙상 사고와 함께 한꺼번에 눈앞으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사고가 난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운동화를 신고 동네 산책로를 걸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딱 한 칸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과 동시에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순간 등과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진 채 옆으로 겨우 몸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 옷이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아래층에 사는 김성자 아주머니가 마침 나오는 길에 저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구급차 오고 있어요.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러다 평생 못 걷게 되면 어쩌지? 아이들한테 또 부담이 되겠구나. 요양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결국 답일까?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요추 압박 골절의 갈비뼈 골절까지 같이 오셨네요. 큰 수술은 필요 없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영이와 민수,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침대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도 각자 아이들 키우고 맞벌이 하다 보니 매일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설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요양병원 잘 돼 있잖아요. 간호사도 계시고 재활치료도 같이 해주시고 그 말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노인과 자녀가 맞닥뜨린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을 가장 세게 찌른 건 없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 두 문장은 끝내 아무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노후의 방향이 전부 남의 입에서만 결정되겠구나. 퇴원 결정을 앞둔 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다. 요양원 이야기는 그 다음에 다시 하자.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큰 짐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표정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 거리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다니고 걸어 다녔던 이 도시가 마치 유리창 너머 영화 속 풍경처럼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한 가지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은 전부 남의 결정에 끌려갈 거다. 그 생각이 제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선희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 손주들이 놀다 간 장난감이 아직 한쪽에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몇 달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오상태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훈 씨,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채로 늙는 게 무서운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냥 착하게만 살다가는 마지막에 바보 되기 딱 좋아. 그때는 그냥 농담 섞인 충고 정도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제 귀 안에서 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집어들고 오상태 형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님, 저 재훈입니다. 사고 이야기, 병원에서의 대화, 아이들이 요양원을 권했다는 것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님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제야 진짜 중요한 걸 보게 된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노인이 어떻게든 지켜야 할 건 딱 세 가지야. 생활비, 몸, 그리고 집.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못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릴 대하는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진다. 형님은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딸이 편하라고 아파트 명의를 미리 다 넘겨줬다가 나중에는 작은 것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 내가 뭘 먹고 싶은데도 아빠, 그건 요즘 너무 비싸요. 이런 말 들어야 하는데 집은 이미 내 이름이 아니야. 돈도 다 넘겼고 그때 깨달았지. 아, 내가 선택할 권리를 같이 넘겼구나. 수화기를 쥔 제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한 번에 다 내주는 순간,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그건 좀 하는 말 앞에 서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는 거지. 요즘 세상은 마음과 현실을 따로 봐야 돼. 정이 아무리 많아도 우선은 자기 삶부터 지켜야 해.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대출과 물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버티느라 지쳐있는 세대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인 우리가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았다가는 마지막에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형님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와라. 둘째, 몸을 병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다시 정해라. 셋째, 집은 절대로 쉽게 내주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요양원이든 집이든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야. 선택권을 갖고 있는 노인과 선택권이 없는 노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사람 아니지.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의 노후 재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월급과 연금이 들어오던 연제구 은행 창구 앞에 서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급여 통장으로, 나이 들어서는 연금 통장으로 늘 당연하게 드나들던 곳인데 이제는 마치 제 인생의 결산을 하러 온 느낌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서명 없이 어떤 출금도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 계좌로 나가던 자동이체도 오늘부로 전부 해지해 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는 제가 제 돈을 좀 지켜보려고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묶여있던 체크카드 연결도 끊고 비밀번호도 다시 설정했습니다. 생활비로 쓸 소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기 어려운 정기예금으로 옮겼습니다. 휴대폰 뱅킹도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송금 한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약한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공책 한 권을 꺼내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돈을 쓴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둘째, 빌려달라는 부탁에는 쉽게 그래라고 말하지 않는다. 셋째,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못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간단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이 들어오면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세, 통신비, 보험료, 약값을 빼고 남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목표
190만 원 이내. 그 안에서 식비와 교통비, 기타 지출을 맞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은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가계 불안이하며 스스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돈에 끌려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돈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요양병원이든 집에서의 돌봄이든 최소한 내가 계산해 볼 수는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불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돈의 흐름이 전혀 눈에 잡히지 않으신다면 새 공책 한 권부터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복잡한 엑셀이나 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연금 얼마 들어오는지, 고정 지출이 얼마 나가는지, 한 달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한 줄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노후의 돈을 지킨다는 건 억척스럽게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일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나니 두 번째로 떠오른 건 몸이었습니다. 사실 계단에서 넘어진 건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전부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기고 혈압약을 하루 이틀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기검진 날짜가 잡혀도 이번 달은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하며 미뤘습니다. 사고 이후 담당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오래 사는 것만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밥 차려 드시고, 혼자 시장까지 걸어 다니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노후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보건소에 찾아가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제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무리한 운동 말고 하루 3,000보부터 천천히 늘려보세요. 소금은 조금 줄이시고 물은 좀 더 자주 드시고요. 검진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입으로는 예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이걸 꾸준히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동네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의 윤정자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윤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예전에 요양보호사로 일한 적이 있고요. 동네 어르신들 식사랑 약 챙겨드리고 병원 같이 가드리는 일을 했어요. 말 많은 편은 아니고 일은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상황과 바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크게 아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넘어져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간단한 아침밥 준비, 집안 정리, 주 몇 번은 같이 동네 산책, 필요할 때 병원이나 장보기도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거실 식탁에 앉아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 간단한 청소, 빨래. 주 2회 이상 근처 공원 산책 동행. 병원 장보기 복지관 프로그램 동행. 월급 120만 원,
휴일 추가, 근무 시 별도 협회. 그리고 서로 사인하고 각자 한 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도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구나. 윤정자 씨는 처음 출근한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환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잘 살려고 준비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차가웠던 제 마음을 조용히 녹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건강이 애매하게 불안한 상태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병원에 맡기는 몸이 아니라 내가 함께 관리하는 몸으로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 그 순간부터 약을 먹는 일, 걷는 일, 검진 받는 일이 조금은 덜 귀찮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돈과 몸을 정리하고 나니 마지막으로 남은 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내 선희와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곳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던 때 거실 바닥을 장난감으로 가득 채우던 모습. 수능날 새벽까지 아이 교실 번호를 되뇌던 밤. 명절마다 전 부치던 기름 냄새. 퇴직 후 둘이서 앞산을 다녀와 땀을 식히며 마시던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기억이 이 집 구석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민수가 한 번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이 집 팔고 요양원 가까운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로는 그 말이 묵직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이렇게 내 마지막 자리도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상태 형님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유언장과 집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이 집은 매각하지 않는다.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할 경우에도 집은 내 명의로 유지한다. 사후에만 두 자녀에게 지분을 나누어 상속한다. 법무사 사무실에 갔소. 천천히 문장을 읽고 몇 번이고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 집만큼은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베란다에 놓인 의자에 앉아 저는 오랜만에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종소리가 들리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내 마지막 자리는 내가 정하고 싶다. 그 무렵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엔 우리가 너무 서둘러 요양원 이야기부터 꺼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충분히 모지 여쭤본 것 같아서요. 민수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요양병원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의견 먼저 듣고 상의 드릴게요. 혹시나 아버지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던 건 아닌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서운하더라라는 말부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 입장도 이해한다. 다만, 앞으로 아버지 인생의 큰 결정은 아버지가 먼저 생각해 보고 너희랑 상의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삶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낯설면서도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과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이건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시와 통제에 가까운 말이 많았다면 지금은 아버지, 이건 어떠세요? 같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담과 제안에 가까운 말이 늘어났습니다. 진짜 효도란 부모가 쓰러졌을 때 겨우 달려와 손잡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 자립하고 있을 때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연제구 조용한 골목에 햇살이 살짝 비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먼 바다 냄새가 살짝 섞인 공기를 한 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8시가 조금 지나면 윤정자 씨가 배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아저씨,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걸어야 합니다. 주방에서는 국이 끓는 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퍼지고 거실에서는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식사가 끝나면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 먹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무렵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보며 그래,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후에는 아내 선희가 남겨둔 책장을 열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려 합니다. 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가끔은 옛날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가끔 손주가 전화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외로우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안 외롭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다. 아직은 그 아이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이 대답을 떠올리면 그때 조금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조금씩 준비해 둔 현실적인 설계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 자랑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둘째, 건강. 무조건 오래 버티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셋째, 집. 욕심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늙은 내가 쫓겨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존재를 붙들어주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라면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자식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돈을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고 집을 지킨다면 이제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돈을 어디까지 남에게 맡겨두었나? 내 몸을 위해 오늘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나만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천천히라도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인생 후반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되신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한번 건네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 사람의 노후 인생에도 작은 방향표 하나가 되어줄지. 남은 시간, 우리 모두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우리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